네, 안녕하세요. 여의도회전 이정민입니다. 시장이 좀 쭈삣쭈삣 안 좋은 흐름이 이어가다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반격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이 생각만큼은 좀 저조했죠. 그러면서 좀 운봉이 나왔는데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번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강했고 또 TCC 스틸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의 흐름이 더욱 중요해졌고 무엇보다도 오늘 밤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 이럴 때 반드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에 좀 시장 별로일 거다. 좀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그나마 좀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이 반도체 반등이 나와서 좀 숨통이 튀었는데 오늘 미국에서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님은 좀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와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서 네. 증시에 호재 역할을 해줄 거다. 네, 나름대로 호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가 네. 전월 대비로 해서는 0.33% 정도 네.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 이게 연말까지 쭉 이어지면, 그러니까 더 물가가 높아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 물가가 떨어집니다. 한 3%, 그 초중반 때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물가 중에 그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데는 한두 달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동안 임대료, 주택 가격 좀 떨어진 부분들, 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떨어진 부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물가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뭐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이어서 CPI가 정말 낮게 나온다면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를 해서는 이제 좀 그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어떤 지리한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의 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오버일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많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네. 좀 돌아왔습니다. 네. 좀 최근에 또 열심히 매수하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저도 그렇고 아마 이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적이 어떻게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강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일단은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은 실적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 다시 상승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신뢰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속도가 가파를 거냐라는 건데 아마 속도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싶고. 내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랑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랑 그려봤더니 네.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왜냐면 오늘의 주제가 우리 이사님께서 외국인 매매 동향 이거 뭐지 하고 어떤 뭔가를 딱 잡아내셨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몇 페이지? 네. 그 자료 31페이지인데요. 네. 뭐냐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 12조 원 정도 샀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한 13조 정도, 14조 정도 샀고요. 네. 오히려 두 종목을 빼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올해 들어서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편식이 워낙 심했다는 증거죠. 그러면은 현물은 샀었을지언정 시장에 대해서 선물로 자꾸 매도를 치고 해지하고 했던 거는 다른 업종들이 다 피해를 봤던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네.
가끔 그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매도한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아, 가끔 예, 있었습니까? 2014년에도 그랬고, 예. 2019년에도 그랬고요. 예. 요게 이제 딱 그런 지금과 같이 음. 뭐 삼성전자에 대한 편식이 되게 심했었던 적인데, 음. 그때 보면 그 이후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좋더라고요. 아, 여기 그림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리하면 2010 여기 지금 하늘색 박스친 구간이 2014년과 네. 또 2018, 2019년도인데 네. 이때 당시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주구장창 순매수를 했다. 네.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지수가 올라갔겠군요. 삼성전자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조금. 그럼 많이 안 삼성전자와 올라갔고. SK하이닉스 그 이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네. 보였다. 아,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조금씩 좀 줄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편식할 때는 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구나.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를 좋아하실 때까지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 때쯤 되면 아마 주가는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갈 텐데 이제 그쯤에서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고 지금은 또 외국인들이 좀 덜 사도 좀 삼성전자 주가 좀 흔들려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집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할 거란 얘기죠. 네. 그럼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외국인 빠져나가네? 나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안 될 것 안 돼요. 같아요. 예, 안 그럼 돼요.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할 때 그걸 따라 붙어서 매수하는 쪽은 보통 어느 쪽이었습니까? 기관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힘이 셌을 때는 그 기관이 그렇게 샀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개인의 힘이 굉장히 좀 세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좀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 하고 쳐다보지 않을 게 아니라 외국인이 분할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니까 그걸 받아주는 매개체가 개인이 많이 산다 하더라도 보유해 나가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명쾌합니다. 너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덜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 네. 지금 파는 것들은 약간 뭐 속도 조절의 의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를 들면은 2분기가 바닥일 줄 알았는데 뭐 3분기가 된다든가 뭐 이제 이러면서 조금 실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은 분명히 좀 외국인들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올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매수한 종목은 과연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네, 몇 페이지입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 이게 이제 7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를 이제 그려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그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한 3% 정도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세게 산 종목들이 현대차,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네요. 네. LG전자가 있고, 현대차는 최근에 뭐 많이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LG전자의 향방,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방, 그럼 같은 관점으로 이후에 더 좋을 걸로 봐야 될까요? 아마도 현대차하고 LG전자는 지금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보다 열심히 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 SDS, 한국조선해양. 요즘 조선주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실적이 정말 역대 사상 최고치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을 사든지 아니면 정말 내년을 보고 좀 길게 사든지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한 코스피보다도 그래도 좀 비교적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요. 좀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크래프톤 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삼성물산은 뭐 이렇게 주가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뭐 중공업,
네. 뭐 어쨌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아차 뭐 이렇게 좀 저희 눈에 보이는 종목들을 샀으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은 조금 더 저희보다는 주식 매수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성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들 내에서 저희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그래도 좀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HMM이 지금 꼴찌인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지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HMM 주가도 좀 바닥에 있고 지금 조선주가 저렇게 움직였으면 좀 이쪽 해운 쪽인 HMM도 좀 움직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더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도 보고 되게 특이했거든요. 주가는 저렇게 안 좋은데 외국인은 열심히 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치 투자 형식으로 좀 노리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네. 부분도. 그러면 싼 이사님, 종목들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 뒤, 두 달 뒤에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나타날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네. 갑자기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막대가 확 올라가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종목들 내에서 네. 어쨌든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을 찾는 게 뭐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 시청자분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종목이 쫙 있죠.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쫙 7월까지 이루어진 순서입니다. 예, 이거 한번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볼까요?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아주 가파르게 당장 막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7월 들어서 약간 외국인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어떤 매매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예. 포스코, 여기 여기 여기요? 상단에, 상단에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은행들, 그다음에 네.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것들을 팔다가 네. 7월 들어서 조금 사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아직 7월 달에 다 많이 지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팔다가 사고 있는 종목이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네, 네, 네. 금융지주를 많이 샀네요. 네, 의외로 그렇게 샀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샀던 종목들 중에 하이닉스나 LG전자는 조금 덜 삽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나쁘게 볼 것까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여름 지나면서 그동안 많이 비워뒀던 애들을 조금 오히려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 자체는 약간 내용은 바뀌고 있지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지금 한 달 동안 막대 그래프가 받았지만. 네, 밑으로 가 있잖아요. 밑으로 가 있는 거는 팔았다는 걸로. 네. 그러니까 5월 달 팔았고 6월 달,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샀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팔았고 6월 달도 팔았는데 7월 달 들어서는 조금 샀고. 조금 올라와 있는 막대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7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금 아직까지 7월 상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조금 더 의미 있게 비교를 하려면은 한 달이 지나야 되는데 어쨌든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도 에코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들이 잘 버틴 걸 보면 외국인들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들을 좀 가지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유진투자증권에 계시지만 제가 뭐 증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상치 부합, 예상치 상해, 예상치 네. 하해로 나눠놓고 예상치를 내놓고 본인들이 이제 좀 예상 대비 틀리면 뭐 하회됐다 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면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은 작년 대비로 조금 덜 나왔을 뿐이지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예컨대 LG전자는
호실적을 냈어요. 근데 주가가 3일 연속 빠졌고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오늘 하루 음봉인데 예상 대비 저조한 실적이었다. 기대 이하였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좀 밀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좀 이사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거 흔들리면 매수 기회로 여기십니까? 기회죠. 기회인데 바로 기회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대가 큰 만큼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사실 되게 꾸준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재미없는 종목이고 좋게 얘기하면 꾸준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빠질 때 사놓으면 나중에는 어쨌든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은 기대가 워낙 컸고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는 또 움찔하는 세력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긴 그림에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전기차나 전기차 소재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 사실은 뭐 있는 거니까요.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데 시간이 당장이냐 아니면 조금 뒤냐의 차이라고 보면은 약간 관망을 하다가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에 훨씬 저보다 경험 많고 또 깊이가 더 깊고 연륜이 있으신 이사님에게 제가 또 여쭤봅니다. 자꾸 질문들 죄송한데 아마 정말 숱한 경험들을 해 오셨을 거예요. 별의별 뭐 IMF 때 과정부터 해가지고 뭐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케이스, 또 어떨 때는 딱 지표값대로만 움직이는 케이스, 평가가 고평가면은 더 이상 못 가는 케이스, 여러 케이스인데 지금 이 논란의 중심인 이 에코프로는 어쨌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성장성이 열려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기대감을 지금 땡겨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지금 이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오늘 분위기를 조금 깨는 음봉이 나왔고 실적 발표를 했다. 근데 여기서 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으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고평가 논란을 좀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버기는 이유는 강성주주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말 잘못하면은 이게 안티 악성 댓글을 달리기 때문에 어떤 논점으로 제가 여쭤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저는 그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볼 때는 비싼 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의 가시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싼 것만 좋아하면 사실 싼 주식들 대한민국에 많죠. 많죠. 엄청 많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주식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또는 그런 값어치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과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보면은 거품 때 보면은 또 그런 프리미엄이 또 사실 지나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막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10년 이상을 끌어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인터넷과 같은 이런 성장 산업도 10년 지나면 되게 많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볼 때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를 끌어당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 이상을 더 세게 반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밸류 가치 분석상 자꾸 또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는 10년치 모든 거를 녹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가에? 아니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비싸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성장의 끝을 다 반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어둘 필요는 아직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업황이라는 게 10년이 지나면 또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뽑을 때도 보면은 사실 수많은 그 좋은 회사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구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성장 산업에서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서
승자가 딱 한 2개, 3개로 딱 압축되거든요. 근데 음.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또 새로운 어떤 그 약간 과점 상황에서 이제 이익을 이제 독점하는 그런 구조로 좀 가게 되는데 이제 뭐 에코프로가 그런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다만 이제 너무 이게 좀 그 기업인데 이게 막 그 기업이고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좀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5년 뒤, 10년 뒤에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 투자자분들도 좀 열어놓고 지금은 여전히 좋게 보되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저희들도 좀 시각을 낮추고 해야지 이게 그렇죠. 영원하다 또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은 열어놓고 방향성도 열어놓지만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네.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IMF부터 금융위기 뭐 별의별 위기를 다 겪으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 꿈과 희망이 가득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부러지는 것도 많이 네. 보셨을 거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저는 뭐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래서 뭐 지금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네. 결혼 준비를 했었던 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예. 생각의 창의력은 넓히. 어쨌든 저는 뭐 이사님이 또 이차전지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좀 위치가 좀 소속의 제도권에 계시면 그런 말씀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찐 고수의 속마음을 진짜 오랜만에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과거에 우리 이사님 출연하셨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뭐 물어볼 때마다 사야 되는 자리다.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도 사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계속 고점경신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제가 좀 에코프로를 또 뭐 포스코 홀딩스를 빗대어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시원합니다. 답변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도 좀 오늘 음봉이 나왔던 2차 전지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저거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또 이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자료 한번 또 보죠. 네. 요즘에 이제 그 엔화 관련해가지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엔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괜찮으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괜찮으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네. 그림 25페이지의 그림 봐주시면은, 네. 사실 원행 환율이 떨어질 때가 네. 세계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행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원화가 엔화보다 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화는 사실 안전자산에 조금 더 가깝고 원화는 위험자산에 좀 가깝기 때문에 원행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원행 환율이 떨어질 때 국내 시장이 좋습니다. 엔화를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계속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더 강한 국가들이 많을수록 세계 경제가 나쁜 게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약간 일본이라고 그러면 네. 뭔가 이렇게 경쟁 관계, 제가 뭔가 싸우는 거. G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여행 가자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환율 보면은 가고 싶기는 한데 그쵸. 또 오염수 방류 전에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환율 네. 지금 좋습니다. 세계 경기가 나쁜 게 아닌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엔저를 우리가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악재로 볼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막 800원 되고 막 이렇게 막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덜 올라가는 것 뿐이지 저희가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코로나19 이후에 엔저 상황, 한국 수출이 오히려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자료 한번 보면서 들어보실게요. 예. 네. 26페이지 자료
중간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네. 일본 수출은 어떻게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고점이 조금씩 좀 높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수출이 안 좋아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한 단계 더 도약을 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수출이 더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행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축을 반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한국 수출이 일본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한국과 일본이 반대로 가기보다 오히려 저희가 원화가 강해지고 엔이 약할 때,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환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때 오히려 저희가 수출을 훨씬 더 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뭐 어려운 얘기로 수출 경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똑같은 산업 내에서 얼마만큼 더 경쟁을 하느냐라는 건데 요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는 전기 전자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합니다. 네. 경쟁을 하지만 경쟁하는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더 높아져서 우리가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이 잘하는 것과 일본이 잘하는 게 이렇게 다를 경우 그러면 같은 산업 내에 있지만 서로 경쟁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저희는 메모리를 잘하고 일본은 부품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상황에 있는 거고 네. 자동차도 예전에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거나 엔화가 너무 싸면은 저희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늘 현대 기아차가 되게 불리했었는데 네.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오히려 저희가 고가 전략을 했을 때 미국에서 더 잘 먹히는 것처럼 좀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경합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엔화가 떨어지고 우리가 수출이 불리해 보일 때 한국의 수출주들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런 상관계수들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 이제는 반드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가 아니라 최근에 나타났던 이제 최근 한 5년간 10년간 데이터를 봤더니 그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한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지금 상관계수가 좀 중국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과 저희는 원래는 사실은 되게 보완 관계였죠. 네. 저희가 중간재, 뭐 메모리 반도체 또는 부품들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경쟁을 하면서도 되게 보완 관계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더 강화가 되고 리쇼링이라는 거를 미국이 하게 되면서부터는 네. 오히려 저희의 산업 경쟁력은 조금 더 잘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여전히 최근에 뭐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것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제품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굉장히 막 위축이 되거나 이제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도 이제는 중국과 저희가 이제 많이 부딪히는 그런 관계가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일부 산업들에서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좀 덜 저희가 좀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과거에 꼭 중국과 우리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잘 저거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그 우려감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은 중국은 뭐 전기차와 같은데 배터리 원재료부터 배터리를 만드는 뭐 CATL, 그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BYD
완전히 다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망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는 없지만 배터리를 잘 만들고 양극재 같은 거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잘 파니까 사실 이게 경쟁 관계가 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 팔고 중국 차는 중국 내수 시장과 유럽에 팔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다르게 그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틈새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엔저 지금 상황일 때 엔화를 좀 사둬도 괜찮습니까? 저는 조금 천천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140엔이 조금 깨지면서 네. 고점을 지난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일하게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금리 차가 확 벌어지면서 계속 엔이 약한데요. 일본도 언젠가는 지금의 어떤 정책을 조금 변할 것 같습니다. 일본 물가도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할 거고 변할 때 그렇게 엔화도 강세로 좀 반전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조짐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보고 매달 적립하듯이 엔화를 좀 모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적립식 전략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요. 엔화가 어쨌든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지난 2년, 3년 동안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145엔에서 150엔을 넘어서 엔화가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져서 저는 올해 말 정도부터는 조금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사두면 한 1, 2년 안에 그래도 조금 엔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보통 이렇게 매매를 원래 안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뭐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직접 엔화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규모가 작으면 사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ETF가 여러 면에서 보면 좋긴 합니다. ETF 가. 수수료가 싸니까요. 근데 은행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엔화를 사면 일단 원화를 달러로 그렇죠. 전환을 하고 그렇죠. 달러에서 또 엔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비싸죠. 역시 뭐 지구촌은 역시 고리대금업자들이 장악한 세상이라는 걸 제가 잠깐 간과했네요.